엄마, 나 아빠 봤어. 아빠 옆에 여자 있었어. 여자애 손잡고 있었어. 9살 아이가 이걸 이틀 동안 혼자 들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9살짜리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뒤에 있었어요. 며칠 후에 서준이가 또 말했어요. 엄마 나 비밀 있어.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이 남자 완전히 끝내야겠다. 오늘 제가 이 남자를 어떻게 끝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의 결혼은 급했어요. 혼전 임신이었거든요. 이재욱 씨를 처음 만난 건 26이었어요. 친구 소개였어요. 처음 만난 날 밥을 사줬어요. 고깃집이었는데 제 그릇에 먼저 고기를 올려줬어요. 그게 첫인상이었어요. 작은 것 같죠? 근데 그때 저한테는 그게 컸어요. 저희 집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저랑 동생 키우셨어요. 뭔가를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 낯설었어요. 이재욱이 처음으로 그걸 해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 결혼하면 진짜 잘할 자신 있어. 뭘 잘한다는 건지도 안 물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사귄 지 6달이 됐을 때 전 임신을 알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재욱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무섭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 말 하나만 믿고 결혼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부였어요. 그 말 하나가 결혼의 이유였어요. 남편 이재욱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거칠지만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무뚝뚝함도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서준이가 태어난 날, 남편이 처음으로 아이를 보고 진짜 웃었어요. 저는 그때 그 웃음 하나만 보고 9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리원에서 아이와 집에 온 첫날 밤부터 남편은 달라졌어요. 서준이가 밤새 울어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꼼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서준이 좀 봐줘. 나 내일 일찍 현장 나가야 돼. 저는 혼자 일어났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서준이 돌이 됐을 때였어요. 돌잔치를 하고 싶었어요. 크게 말고 가족끼리만 작게라도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거 돈 얼마야? 다 쓸데없는 거야. 그냥 넘어가. 저는 그냥 넘겼어요. 서준이 2살 생일이 됐을 때 케이크라도 사려고 마트를 갔어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회식이야 늦어. 저는 케이크 사서 혼자 초를 꽂았어요. 서준이는 몰라요. 그게 뭔지. 그냥 불꽃이 예뻐서 손을 뻗었어요. 저는 혼자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서준이 2살 생일이었어요. 서준이가 4살이 됐을 때였어요. 어린이집 아빠 참여 행사가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1달 전부터 말해뒀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어요. 행사 당일 다른 아빠들이 다 왔어요. 서준이랑 저만 기다렸어요.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일하느라 못 왔어. 우리 서준이 아빠가 열심히 일해주잖아.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4살짜리 고개가 너무 어른스러웠어요. 유치원에서 아버지 그림 그리기를 했을 때였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서준이가 아빠를 아주 작게 그렸대요. 다른 친구들이 아빠를 크게 그릴 때 서준이 아빠는 구석에 작게 있었대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창문을 봤어요.
이 아이가 그 나이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걸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서준이 오늘 아빠 많이 기다렸어. 다른 아빠들은 다 왔는데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라도 주던가. 남편이 리모컨을 들면서 말했어요. 어쩌라고? 내가 돈 버느라 현장에 있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쩌라고?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남편 표정이 달라졌어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그 무뚝뚝함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TV를 봤어요. 요즘은 핸드폰을 봐요. 화면을 뒤집어 놓았어요. 저한테 온 문자인 줄 알고 읽으려고 다가갔더니 빠르게 집어갔어요. 그때부터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을 꺼냈다가 아니면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카드 내역을 보다가 멈췄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입장권 2장. 서준이를 데려간 적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물었어요. 현장 애들이랑 조카들 데리고 잠깐 들렀어.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작업복을 세탁기에 넣으려다 멈췄어요. 달고 부드러운 향이 났어요. 여자 향수였어요. 그 냄새가 건설 현장에서 날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어요. 저는 세탁기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냥 세탁기에 넣었어요. 뚜껑을 닫았어요. 확인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확인하고 나서가 두려웠어요. 그날 밤 남편은 일찍 잠들었어요. 저는 옆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이 사람 숨소리가 이렇게 편안하구나. 나는 지금 숨이 막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편하게 자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그냥 멍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알아버리면 제가 선택해야 하니까요. 9년이에요. 서준이 낳고 힘들 때도 버텼어요. 생활비 모자랄 때도 버텼어요. 남편이 어린이집 행사 안 왔을 때도 혼자 서준이 손잡고 웃으면서 버텼어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순간 그 9년이 전부 다른 색깔로 보이는 거잖아요. 서준이 방으로 갔어요. 자고 있는 서준이 얼굴을 한참 봤어요. 이 아이 아빠 없이 키울 수 있을까?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울고 나서 생각했어요. 일단 확인하자. 확인하고 나서 생각하자. 무너지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돼.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날이 밝을 때까지 그냥 누워 있었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또 현장 간다고 나갔어요. 저는 서준이 손을 잡고 마트를 갔어요. 주차장에서 남편 차를 봤어요. 분명히 현장 간다고 했는데 저는 서준이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남편 차 블랙박스 앱을 열었어요. 토요일 난 영상을 눌렀어요. 여자 목소리와 아이 목소리가 녹음됐어요. 아저씨, 우리 또 놀이동산 가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다음에 또 가자. 서준이한테는 맨날 다음에라고 하며 짜증내던 사람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영상을 껐어요. 그 목소리가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슬펐어요. 그 목소리가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저한테만 쓰지 않은 거잖아요. 어느 날 밤 서준이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을 보다가 멈췄어요. 400만 원이 빠져 있었어요. 2번에 나눠서 남편 명의 이체였어요. 저희 생활비 2달치예요. 서준이 어린이집비 4달치예요. 이 아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한 푼씩 모은 돈을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쓴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찍었어요.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쓸 날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나 비밀 있어.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래. 뭘?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거.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한참 서 있었어요. 이 남자가 9살 아이를 공범으로 만들었어요. 분노가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어요. 카드 내역서를 꺼내놨어요. 이번에도 어린이 시설 2번이나 갔네. 이것도 조카들이랑 일 때문에 갔어? 남편이 잠깐 굳었어요. 그랬지 왜? 저는 핸드폰을 밀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여자, 아이 누구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네가 뭔데 내 블랙박스를 뒤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맨날 현장에서 죽도록 일하는데 의심이나 하고 당신은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들킨 사람이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서준이 통장 이체 내역을 켰어요. 밀었어요. 남편이 멈췄어요. 이건 뭐야? 서준이 통장에서 빠진 돈이야.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번 돈 내가 내 마음대로도 못해? 남편은 소리 지르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했어요. 저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하게 대해준 적 없다고 했어요. 서준이 열날 때 밤새 옆에 있던 건 저였어요. 어린이집 행사마다 혼자 간 것도 저였어요. 생활비가 부족할 때 친정에 손 벌리지 않으려고 밥 한 끼 아껴가며 버틴 것도 저였어요. 그게 따뜻하지 않은 거라면 저는 이 사람이 말하는 따뜻함이 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이 눈물을 이 사람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증거들을 다 꺼냈어요. 카드 내역, 블랙박스 영상 캡처, 서준이 통장 이체 내역. 제가 혼자 써온 노트 한 권, 봉투에 넣었어요. 내일 갖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최수연을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기다리면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떨지 말자. 할 말 다 정해놨잖아. 그렇게 속으로 되뇌고 있는데 카페 문이 열렸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한 번 막혔어요. 키가 컸어요. 머리가 길었어요. 검은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걸어오는데 카페 안 사람들이 힐끗 봤어요. 그 여자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키더니 저를 봤어요. 눈이 차가웠어요.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이 여자, 나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는구나. 저는 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어요. 일단 눌렀어요. 조용히 물었어요. 알고 만났어요? 유부남인 거? 최수연이 커피잔을 손으로 감쌌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목소리도 차분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처음엔, 그럼 나중엔 알았다는 거네요. 최수연이 저를 봤어요. 딸이 이미 많이 따랐고, 저도 오래 혼자였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을 하는데 미안하다는 표정이 없었어요. 설명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기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듯이.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밀었어요. 최수연이 내려봤어요. 잠깐 굳었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표정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게 더 열받았어요. 당황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서준이 통장 이체 내역을 밀었어요. 우리 아이 통장에서 빠진 돈이에요. 최수연이 내려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건 제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가 툭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여자가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낮은 목소리가 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요구를 안 했으면 그 돈으로 산 밥은 왜 먹었어요? 그 돈으로 아이 데리고 놀이동산은 왜 갔어요? 최수연이 눈을 피했어요. 당신 딸이 많이 따랐다고 했죠? 제 아들도 아빠예요. 제 아들 아빠를 당신 딸 아빠로 만들고 있었잖아요. 최수연이 입을 열었어요. 부부 사이 문제는 저는 모르는 거예요. 남편분이 먼저. 남편이 먼저 접근했겠죠. 근데 유부남인 거 알고 나서도 만났잖아요. 그건 당신 선택이잖아요. 그 순간이었어요. 최수연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쪽도 남편을 제대로 못 붙잡은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3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했지? 못 붙잡은 거라고? 내가? 저는 손이 떨렸어요.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어요. 9년이요. 제가 9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게 못 붙잡은 거예요? 최수연이 말했어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그냥이요?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신경 안 썼어요. 내 아들이 9살이에요. 그 아이가 아빠 옆에 있는 당신을 봤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혼자 들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요. 9살짜리한테 비밀을 시켰어요. 그게 그냥이에요? 최수연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참았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당신이 피해자예요? 오래 혼자였다고요? 나는 남편 있어도 혼자였어요. 9년 동안 옆에 사람 있어도 혼자였어요. 그게 더 외로운 거예요. 당신은 그것도 몰라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잡았어요. 그리고 최수연 앞에 확 끼얹었어요. 최수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젖은 수트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 남자 현장 소장 아니고 일용직 반장이야. 넌 지금 그걸 알고나 있니? 집도 없고 양육비에 위자료 공동재산까지 이제 나한테 다 줘야 되는 사람이야. 그 옷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그거 사줄 능력도 없는 남자야. 잘 생각해. 전 그동안에 참았던 모든 서름을 최수연에게 퍼붓고 카페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카페 문을 열고 나오는데 햇살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다리가 안 풀렸어요. 걸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싶었어요. 근데 후회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때서야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상하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참았던 게 한꺼번에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오래 울었어요. 다 울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 눈물이 마지막이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증거를 내놨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공동재산 절반의 위자료, 양육비는 매달 청구해드리겠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400만 원도 청구해드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집을 팔고 싶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남편분도 동의해야 하는데 이 집 제 명이에요. 변호사가 잠시 보더니 말했어요. 그럼 가능합니다. 저는 그날 바로 공인중개사에 연락했어요. 집을 내놨어요.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발이 단단한 데 닿는 느낌이었어요. 두려운 게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된 느낌이요. 그날부터 저는 두 개의 얼굴로 살았어요. 낮에는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했어요. 남편 국그릇에 국을 담았어요. 숟가락을 챙겼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서준이 학교 보냈어요. 그리고 짐을 쌌어요.
서준이 옷부터요. 이 아이 옷을 개면서 한 벌 한 벌 상자에 넣으면서 정리하면서 남편에 대한 생각도 내 생각도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차분했어요. 이걸 하는 내가 맞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책을 넣었어요. 남편 짐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남편 옷은 그대로. 남편 신발은 그대로. 남편이 쓰는 건 손도 대지 않았어요. 박스를 쌀 때마다, 테이프를 붙일 때마다 저는 소리가 나지 않게 했어요. 남편 없는 시간 낮에만 했어요. 박스들을 베란다 구석에 쌓아뒀어요. 남편이 베란다를 볼 일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은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봤으니까요. 한 번은 아찔했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온 날이었어요. 저는 서준이 책상 서랍을 비우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저는 서랍을 그대로 밀어 닫고 아무렇지 않게 부엌으로 갔어요. 왔어? 어. 저녁 금방 돼. 남편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부엌에서 찌개를 저으면서 손이 너무 떨려서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혹시나 남편이 지금 이사 가는 걸 눈치채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웠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9년 동안 저한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그게 그때 처음으로 다행이었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계약됐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 뒤에서 네 감사합니다 라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이제 진짜구나. 이 집에서 나가는 거구나. 그냥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봤어요. 9년 동안 많이 늙었더라고요. 매물이 나간 건 보름 만이었어요. 이삿날 아침이었어요. 서준이를 엄마한테 맡겼어요. 이삿짐 업체가 왔어요. 제 짐부터 쌌어요. 서준이 짐을 쌌어요. 남편 짐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 나르고 나서 빈 집을 한 바퀴 돌았어요. 서준이 웃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어디 가든 데려가는 거잖아요. 집은 그냥 벽이에요. 저는 그냥 나왔어요. 이사 마치고 새 집 거실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었어요. 9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한 밤이었어요. 저는 그 조용함이 좋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퇴근했을 거예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을 거예요. 근데 뭔가 달랐을 거예요. 집에서 나는 냄새가 없었을 거예요. 밥 냄새도 없고, 찌개 끓는 소리도 없고, 서준이 TV 소리도 없고, 거실 불이 꺼져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불을 켰을 거예요. 그리고 멈췄겠죠. 소파가 없었어요. TV 없었어요. 거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서준이 방으로 뛰어갔을 거예요. 문을 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벽에 붙어 있던 서준이 그림들 다 없었어요. 안방으로 갔을 거예요. 제 옷장 문을 열었을 거예요. 텅 비어 있었어요. 옷걸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남편 집만 그대로였어요. 자기 것만 남겨진 집, 자기 것만 남겨진 공간.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가끔 생각해요. 그 텅 빈 집에 혼자 서 있는 그 사람을.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또 했어요. 또 안 받았어요. 문자 한 통만 보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껐어요. 남편이 그 다음에 최수연한테 전화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집이 팔렸다고, 갈 데가 없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전화를 여러 번 했대요. 최수연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대요.
나 지금 진짜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최수연한테서 답이 왔대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이 그걸 읽고 빈집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대요. 불도 안 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혼자 앉아 있었대요. 일용직에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껍데기인 남자를 만나줄 이유가 없었겠죠. 딸한테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여자가 정작 선택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였던 거예요. 남편이 그 밤 어디서 잤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이것 하나는 알아요. 그 텅 빈 거실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가 잃은 게 뭔지 알았을 거라는 거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요. 이혼에 서명한 날, 저는 낯선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간호조무사 학원이었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등록할게요. 제 이름을 적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 제 이름을 적었어요. 등록하고 나오는데 밖이 환했어요. 원래 환한 날이었을 텐데 그날은 특히 더 환하게 보였어요.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다 바쁘게 가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저기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어딘가로 가는 사람,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 오랜만에 그쪽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주말이었어요. 서준이가 새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나 배고파.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서준아, 오늘 엄마랑 놀이동산 갈까? 진짜? 놀이동산 입구에 들어섰을 때 서준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저거 봐. 저는 그 얼굴만 봤어요. 롤러코스터에서 내리고 서준이가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나 하나도 안 무서웠어.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엄마 앞에서 괜찮다고 한 거잖아요. 저도 9년 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요. 서준이도 저도 무서우면 무섭다고 해도 되는데 왔어요. 그날 처음으로 아이가 웃었어요. 아빠 없이 저는 그 웃음을 처음으로 지켜냈어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좀 더 일찍 할 거라고요. 근데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버텼고, 혼자 키웠고, 아이를 지켰어요. 억지로 지는 짐이랑 내가 고른 짐이랑은 무게가 달라요. 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앞으로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혼자 버티고 계신 분께 작은 숨 하나가 됐으면 합니다.